안녕하세요. Y쌤입니다. 오늘은 유전자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연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절린드 플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에 기초해서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혔습니다. 그때 밝혀낸 DNA 구조는 DNA 복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 정보로서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우리 몸에는 이자세포도 있고 간세포도 있으며 피부세포도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지요. 그런데 모든 세포 안에는 같은 DNA가 들어있죠. 간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와 피부세포에서 발현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또 같은 세포에서도 시기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죠. 밝혀낸 DNA 구조만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죠. 그때 단비가 되어준 연구가 바로 오늘 소개할 연구입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한 연구지요. 일명 오페론설입니다. 그런 귀한 연구인이 논문 발표 후 겨우 4년 만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여를 결정했겠죠. 지금은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이 대학 교재는 물론 고등학교 생명과학 2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배운 교재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졸업 후 7년이 지나 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후배들의 노트를 빌려 대학원 전공시험을 준비하던 저는 오페론설의 논리성에 열광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겨우 7년 만인데 그 학문적 격차를 실감하며 위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 즉 오페론설은 전공자를 위한 생명과학 수업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실서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생물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연구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오늘 소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 상식을 늘려보는 것은 어떤지요? 사치품이 시간이 지나면 필수품이 되듯이 고난이도의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됩니다. 아마 오페론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과학자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합니다. 그의 업적을 겨우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공부의 역할을 끝내죠. 과학자에게 과학은 삶의 방편이자 과정입니다. 과학자는 수많은 생각과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삶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며 과학적 업적을 만들어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 그리고 실패와 좌절 이야기가 진짜 과학이죠. 절망과 고뇌가 일상인 과학자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10여 분간 집중하여 들어보시면서 내 삶의 위안이 될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53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뇌조차 뉴런이라는 세포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힌 이후로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세포설은 이제 가설을 넘어 팩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생명체의 설계도인 DNA 구조와 DNA로부터 단백질로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포마다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실마리가 될 실험의 아이디어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죠. 그때 다세포 생물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그 개념적 힌트를 제공한 연구가 바로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자코브와 모노가 그 힌트를 제공했죠. 그런데 다세포 생물이 아닌 단세포 생물, 그 중에서도 대장균을 관찰하다가 그 힌트를 얻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소르본에서 세균 생장에 관한 연구를 하던 자크 모노는 대장균을 실험 재료로 선택해 키웠습니다. 참고로 생장 실험은 반복을 생명으로 하는 매우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입니다. 그러한 지루한 과정 속에 모노는 21세기를 분자 생물학 시대로 이끈 단초가 될 현상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예쁘지요 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볼 때마다 과학자의 숙명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계획한 실험은 실패가 숙명입니다. 실패에 맷집이 강한 연구자는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가며 연구를 연장하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어가면 희망이 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진 자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연구고 과학이죠. 위대한 연구의 시작은 언제나 세심한 관찰과 호기심입니다. 모노도 지루한 실험 과정 속에서 자세히 보고 차이점을 찾아낸 거죠. 그러다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대장균을 키우며 배지에 대장균의 먹이로 2가지 종류의 당을 주었을 때의 생장 곡선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당, 즉 1가지 당만을 주었을 때와 다른 생장 곡선을 포착한 거죠. 이원적 생장 또는 2단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거죠. 보통 세균을 키우면 배지에 영양분이 고갈될 때까지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영양분이 고갈되면 정체기를 거치고 영양분 고갈과 노폐물의 축적 등 불리한 환경이 되면 사멸기를 갖는 S자 생장 곡선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과서적 설명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옥수수 등은 다당류인 녹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커서 세포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흡수하려면 포도당이나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어야 되죠. 그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말하는 거죠. 다당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2개의 단당이 붙어있는 메가당, 설탕, 젖당과 같은 2당이 생기지요.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 대장균에게 2개의 당을 먹이로 준 이야기죠. 단당류인 포도당과 2당류인 젖당을 같이 넣어주었더니 2단 생장 곡선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반복하여 실험을 했을 겁니다. 결과의 재현성을 확인했겠죠. 모노는 이러한 생존 곡선이 나온 이유를 고민했을 겁니다.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대장균의 이원적 생장 현상을 관찰한 모노는 나름의 추론을 했습니다. 그는 세균이 처음에는 포도당을 이용하다가 젖당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장이 지체된 이유는 젖당 이용에 필요한 단백질, 즉 효소가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죠. 1941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논문 제목은 세균 배양 시 생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모노의 추론에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매우 박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의 연구는 2차 세계대전으로 멈춰집니다. 만약 모노가 전쟁을 핑계로 여기서 연구를 멈췄다면 자신의 연구 내용과 목표를 소개하면서 자코브를 공동 연구자로 설득하지 않았다면 생산되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멈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정보와 기법을 찾기 위해 계속 공부하지 않았다면 오페론설은 자코브와 모노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1965년 노벨 생리학상은 유전자의 작동 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분자 생물학 연구 결과를 응용한 각종 산업의 출현도 조금 늦어졌겠죠. 물론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요. 모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자 지하 저항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가장 크게 활약한 무장 저항 단체 중 하나에 합류하여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파리가 해방된 후에는 드 타니시 장군 이하의 참모로 활약하기도 했죠. 그때 미군 장교와 접촉하며 미국의 과학 출판물을 접했다고 합니다. 오즈월드 에이버리의 1944년 논문, 즉 폐렴 구균에서 DNA에 의한 형질 전환 논문도 이때 접했다고 하죠. 사실 소르본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모노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연구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실 경험은 후에 모노가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미 저명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소속되어 최신 연구 내용을 접한 것도 그의 행운이었겠죠. 스트라스부르의 동물학자 에두아르 샤통의 실험실 경험, 로스코프의 해양생물학 연구소에서의 미생물학과 유전학을 배운 경험, 미국 칼텍에서 초파리 유전학의 대가인 토머스 헌트 모건의 실험실에서의 경험 등이 모두 모노의 초기 경험입니다. 모노는 칼텍에서 파리의 소르본으로 돌아와 1937년부터 대장균을 모델로 삼아 세균의 생장 연구를 했고 1941년 박사 논문을 쓴 거죠.
전쟁이 끝나고 모노는 연구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파스텔 연구소에서 대장균 생장에 관한 연구를 이어갔죠. 맞은편 실험실에서 진전되지 않는 연구로 고민하고 있는 자코브를 1953년에 만나지요. 그리고 운명적인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코브는 참전으로 운명이 바뀐 과학자였습니다. 자코브의 사망기사의 문구가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프랑스의 자유투사였다고 합니다. 자유투사라는 평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맞서 싸웠던 그의 전력에서 나온 거죠. 1920년 프랑스의 낭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코브는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때까지 순조롭던 그의 학업은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하죠. 그는 입대하여 4년간 독일군과 싸웠고 프랑스군 최고 영예인 해방의 동반자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갈 때 퇴각하는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팔다리에 부상을 입고 오랜 시간 병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코브는 팔다리의 부상으로 의대 졸업 후에도 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죠. 당시 물리학과 유전학 그리고 미생물학이 융합되어 새로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자코브는 연구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드린 연구소마다 정중한 거절이 이어졌죠. 다행히 파스텔 연구소의 앙드레 르보프가 자코브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반대편 끝 연구실에서 대장균의 특이현상을 연구하고 있던 모노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코브와 모노는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 과정을 위해 돌연변이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칼텍에서 세균의 유전자 조작 기법을 익힌 생화학자 아서 파디가 도움을 주었죠. 자코브와 모노 그리고 파디는 즉 파자모는 대장균이 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절자가 있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즉 두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고 추론한 거죠. 역할과 기능을 하는 효소를 만드는 구조 유전자와 이것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있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추론에 따라 조절 유전자의 유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락 플러스와 락 마이너스를 준비했죠. 젖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당인 젖당을 단당류인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하겠죠. 이 효소 베타갈락토시다제를 만들 수 있는 야생형 플러스와 야생형 락 플러스와 이 효소를 만들 수 없는 돌연변이형 락 마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을 접합시켰죠. 접합은 무성생식을 하는 세균 수준에서 유성생식의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젖당이 없는 상태인데 돌연변이체가 베타갈락토시다제를 정상적으로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중단했죠. 여기서 과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돌연변이체는 베타갈락토시다제를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효소를 만들 수 있었던 건가요? 락 마이너스는 야생형 락 플러스와 접합된 상태이니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락 플러스에서 락 마이너스로 흘러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돌연변이 대장균으로 도입된 락 플러스 유전자가 효소 합성을 유도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왜 멈춘 걸까요? 누가 젖당이 없는 상태를 알아내어 베타갈락토시다제의 합성을 억제한다고 봐야 할까요? 조절 유전자가 만드는 물질이 베타갈락토시다제의 합성을 억제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이 조절 유전자의 산물을 억제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그들은 3개의 구조 유전자를 하나의 조절인자가 통합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3개의 구조 유전자의 역할은 첫째, 젖당을 대장균 세포 내로 들여보내야 하고 둘째, 젖당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야 하며 셋째, 분해된 산물이 비가역적이 되게 구조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락 Y, 락 Z, 락 A의 구조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조절 유전자에 의해 통제된다고 추론했습니다. 이 유전자군을 오페론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들 모델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억제인자의 개념입니다. 젖당이 있으면 유전자가 발현되고 젖당이 없으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됩니다. 그런데 누가 억제하나요? 그들은 조절 유전자가 만들어낸 억제인자가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1958년 영화를 보던 자코브가 문득 떠올린 개념이라고 하죠. 처음에 모노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몇 달 후에 조절 유전자가 억제 인자를 암호화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개념, 즉 이중으로 유전적 제어를 받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내용은 자코브와 모노의 저땅 오페론설이죠. 그들의 발견은 세포들이 모든 유전 정보를 동시에 발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연구가 본물처럼 터지게 하는 단초가 되었죠. 자코브와 모노의 실험은 DNA가 단순히 청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발현되고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교하게 조절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DNA의 열강한 분자 생물학사에서 사고의 틀을 바꾸게 한 연구 결과죠.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던 연구가 연구자의 집념에 의해 인류를 돕는 결과로 거듭났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찬사를 보낼 일이죠. 오늘 소개한 바이오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